안녕하세요. 사회복지행정론의 손영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처음 챕 1번의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하고 특성에 대한 부분이죠.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이제부터 이제 사회복지 행정을 들어갈 텐데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오리엔테이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도를 또 진행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의 10회까지 어떤 식의 문제들의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따라오시고요. 법이나 또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임상, 실천에 대한 부분들의 중간 개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서 어려운 과목 중에 수험생분들이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가 행정이다, 지역사회 복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사회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근데 행정론을 공부하실 때 저를 잘 따라오시면 좀 더 쉽게 또 재밌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이론적인 부분이 빠삭하게 머릿속에 이제 정립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리엔테이션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행정을 어떤 식으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챕터부터 14챕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례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례는 요즘 많이 곽강받고 있는 것이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장애인과 관련된 쪽의 업무를 정책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노인과 이제 아동 쪽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정책적인 대안들도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점점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거에 대한 보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결혼을 또 늦추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거나 또는 아이를 한 명 정도 낳을 정도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는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보육과 양육을 같이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노인도 마찬가지죠. 벌써 이제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고령 사회가 진입됐고요. 2030년도가 되면 그 기간이 더 단축이 돼서 어떤 신문 기사에는 2018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초고령 사회가 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정부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아동과 노인 쪽에 관련된 부분이 더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일까요? 운전면허증이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자격증이 뭘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학교나 교육기관이나 또 학교나 학원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는요,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희소성이 없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죠. 취업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공부하시는 이유도 2급 자격증을 갖고는 이제는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우니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 경쟁력, 스펙을 쌓기 위한 부분들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를 잘 따라서 오시면 공부하시는데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복지 정책이나 제도, 그 다음에 법,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실천 영역에서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인 어르신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고 별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베네핏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정책은 필요 없는 정책이 되고 필요 없는 법이 되고 필요 없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효율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공평하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조직이 필요했고 그 조직이 바로 그런 정책과 제도를 서비스로 이어주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조직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실제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정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을 보려면 우선 첫 번째 개념과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근데 벌써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좀 디테일하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디테일,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개념과 특성은 웃지 마시고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개념과 특성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사회복지 행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복지 행정에도 여러 가지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논문을 쓰시더라도 이런 이론적 배경이나 선 연구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이렇게 언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이런 사회복지 조직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구조화시키고 조직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네 번째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복지관이에요. 이제 계속 이제 1챕터부터 14챕터까지는 이제 노인복지예요. 이제 우리 다 노인이 되는 거니까. 그죠? 65세 되면. 저도 이제 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잘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획을 해야겠죠. 기획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필요할 거야 라는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따라서 뭐가 해야 될까요? 기획만 하면 됩니까? 기획과 의사결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획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임원들이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통과를 했죠.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죠. 그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고 관리자하고 중간 관리자하고 감독 관리자하고 실무자들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져야만 실제 공감을 이뤄야 되고, 또 참여를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들이 해줘야만 실제 전체적인 그림, 조직이 갖고 있는 목적과 목표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겠죠. 잘못하면 이렇게 엄한 대로 가겠죠? 네.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 그 다음에 감독관리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 리더십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이제 지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 저도 나름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떤 카리스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사람들마다 리더십이 있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고, 어머니가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고, 또 자녀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저는 삼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저는 늘 아버지한테 혼난 기억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는 모델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맨날 혼나. 근데 동생들은 안 혼나. 왜? 형처럼 하면 혼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네가 잘해야지 동생들이 볼 받지,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동생들이 볼 받겠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이런 어머니 왜 애를 기를 죽이냐고. 그럼 또 어머니는 또 어머니 나름대로의 또 리더십을 또 발휘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미워서, 큰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큰아들이 잘 되라고 하는 부분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을 하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또 조금 더 좋은 방향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냥 무작정 혼내는 거죠. 대안도 없이. 그래갖고 나는 뭐가 돼?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죠. 동생들은 혼을 안 나고. 그러니까 늘 장남들이 이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장남들 자체가. 그래서 남들에게 배려나 뭐 이런 부분들은 동생들한테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 잘하는데 기가 죽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의사를 이렇게 제대로 표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자 우리 노인복지관은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했고 우리 이제 노인복지에 대한 역사를 이제 배웠고 그 노인복지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했고 이런 쪽 배경에 대한 부분도 또 우리 노인복지관에 대한 조직 그다음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졌죠. 조직과 구조화에는 우리는 한 3개 부서에 뭐 4개 팀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한 팀당 한 5명씩 사회복지사를 두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구조와 조직화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기획과 의사결정은 이제 최고 관리자 또 뭐 우리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국장님한테 이제 결제를 득하기도 하고 또 윗분에게 득하기도 하는데 정결 또는 대결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정결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 관리자까지 가지 않아도 요 정도 선에서는 국장이 정결로 이제 결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는 대신 결제한다는 대결이라는 부분도 있고 협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서는 결제를 맡을 수 있고 어느 정도에서는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의사결정, 기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리더십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해야 돼요. 바로 인적자원관리죠. 인적자원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자, 제가 여러분들이 노인복지관의 관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름대로의 어떤 경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부관장님도 뽑으셔야 되고요. 부장님도 한 2개 부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2개 부서에 부장님도 뽑으셔야 되고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 팀장님도 뽑으셔야 되고 또 사회복지사들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부관장님은 경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 아니라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다 하면 그것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또 부장님은 경력을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요? 10년? 12년? 15년? 근거가 뭔데? 이유가 뭔데? 팀장님, 사회복지 경력 한 5년? 사회복지 경력만 있으면 5년이면 돼요? 우린 노인복지관인데? 그럼 노인복지 쪽으로 5년? 사회복지사 신입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다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하셔갖고 1급 자격증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학력은 상관없이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실 거예요? 면접은 어떻게 보실 거예요? 서류 전형은 어떻게 하실 거고? 시험은 혹시 보실 거예요? 필기 시험은? 면접은 개별 면접하고 집단 면접도 같이 하실 건가요? 나름대로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조직에, 우리 노인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미션, 진짜 비전과 미션, 목적과 목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검증을 하는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적자원 관리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채용만 해서 끝나는 걸까요? 예전에는 직원들을 막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막 뽑았어요. 그래갖고 그 100이라는 에너지가 다 고갈돼갖고 한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내쫓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다른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갖고 또 다시 교육시켜갖고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그 단계에 비용이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니 지금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냐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한 50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다시 보수교육을 통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엘리트 같은 진짜 머리 똑똑한 대학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회사에 가면 다 바보가 된다고. 왜? 늘 이렇게 자유분방했던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가 이제 정형화되고 또 경직되어 있는 조직에 들어가면 다들 바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조직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뭐 이직도 하고 전직도 하고 이런